반갑습니다. 전반기에는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이렇게 소개드렸죠. 기획경제위원회 의원이 되었습니다. 전혀 관심이 없으시겠습니다만 저는 22년 차 회사원이었습니다. 대기업에서부터 스타트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경험들이 있었지요. 기업 환경에서 열심히 근무하던 회사원이 2년 전에 선출직 공직자가 되어서 뭘 느끼셨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본 거 의미가 있겠죠? 기업 환경은 효율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돈을 아무리 많이 썼던 마케팅 캠페인이라도 돈 한 푼 쓰지 않는 어떤 좋은 아이디어로 달라진 결과 만들 수 있습니다. 효율이 중요한 시장인 거죠. 선출직 공직자의 삶은 어떤가요? 우리 모두가 다 느끼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서울시 공직자 여러분들도 모두 똑같이 이 단어를 떠올리셨을 겁니다. 공공성입니다. 공공성은 뭐로 구현되나요? 공익성과 공정성으로 구현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가치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 가치가 중요한 것을 우리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인과관계가 중요합니다. 원인과 결과를 명료하게 하는 것, 그것이 공공부문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선출직 공직자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겠지요. 지금 저 교육감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뜬금없이 교육감 얘기는 왜 합니까? 어제 이 신성한 제11대 서울시 의회에서 오고 간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없이 정말이지 참담했습니다. 우리가 저 정도의 사실관계 왜곡 수준의 관점으로 이야기를 해야 할까? 너무 슬펐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2심까지 했는데 어떻게 또 출마를 하냐? 3선 출마 자체가 잘못이다. 시민 세금 낭비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교육자로서 학생들에게 뭐라고 얘기할 거냐? 등등의 말들이 있었습니다. 명토바가 꼭 천만 시민분들, 주권자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배임 횡령 저질러서 대법원 3심까지 가는 거 아닙니다. 교육감으로서 해직 교사들에 대한 특별 채용을 진행한 것이 직권 남용이라고 말하는 이유 때문에 대법원 판결까지 가는데요.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1심, 2심은 사실관계를 다룰 수 있지만 대법원 판결은 그 법의 가치, 그 법의 의미를 우리 모두가 머리맡대고 생각해 보자라고 제공되는 기회입니다. 카말라 해리스, 우리 다 이번 대통령 후보 미국 이야기 많이 들었죠. 혹시 모르실 수 있는데요. 카말라 해리스가 대통령 후보로 지명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은 미국에서 가장 큰 교원 노조 2군데의 지지 성명 때문이었습니다. 그걸로 바람을 탄 거죠. 교원 노조가 대통령 지지해도 됩니다. 대통령 후보 이 사람이 낫다라고 의견 표명해도 됩니다. 그런 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그런 교육감 선거에서 막상 당사자인 선생님들이 내가 지지하는 교육감에게 소액의 후원을 했다는 것이 해직의 이유였고, 그런 분들은 다시 기간이 지나 특별 채용의 과정, 그것도 공개 경쟁의 과정을 거쳐서 채용된 것이 사건의 진실입니다. 그걸 직권 남용으로 본 거죠. 모두가 아시겠지만 윤석열 대통령님도 한동훈 당대표님도 검사였다가 그만뒀다가 다시 검사로 복귀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특별 채용이었습니다. 공개 경쟁도 아니었습니다. 검사는 되고 선생님은 안 되나요? 그런 법이 있나요? 그냥 그런 거 상식적으로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런 법적 질문을 한 겁니다. 전 세계 OECD 가입국가 중에 선생님들에 대해서 이 정도의 거의 말도 안 되는 억압과 규정으로 선생님들의 교원노조 활동을 대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유일합니다. 그런 이야기로 빈자리를 보면서 이야기하면서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바로 공정성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산업은행법 4조 1항은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국산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그게 지금 정부 여당이 한국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유치하고자 이동하겠다라고 애쓰고 있습니다만
실현되지 않는 가장 강력한 법적 근거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현명한 법률가로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시장님을 모시고 한국산업은행에 대해서 이야기할 시간이 되었다는 거죠. 시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시장님께서도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산업은행은 마땅히 서울시가 계속 서울시에 두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주셨었는데요. 오늘 의미 있는 토론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산업은행에 대해서 시장님 갖고 있는 생각부터 여쭤보겠습니다. 네, 기존에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산업은행은 여의도에 있을 때 아마 가장 효율적으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오늘 이 시장님의 답변을 매우 주목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미 지난번 언론사 인터뷰에서 대선으로 나가는 생각이 1% 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51%다. 여전히 유효하신 생각인 거죠? 네, 이제 말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게 이제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다, 준비하고 있다 의견을 밝힌 시장님께서 산업은행의 유치에 대해서 지금 정부 여당과 다른 결의 말씀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있는 이 시간이겠습니까? 시장님, 다시 한번 명료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산업은행은 마땅히 서울시에 그대로 두는 것이 타당하다.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왜 그렇다라고 왜 그러냐고 묻는 시민분들에게 뭐라고 답변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일단 산업은행의 고유한 기능 자체가 산업을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 이제 대출 업무를 하는 것인데 그 대상들이 대부분 서울에 본점을 둔 기업들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따라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서울에서 업무를 보는 것이 자연스럽겠죠. 맞습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저희가 강조하고 있듯이 서울을 아시아의 금융 허브로 만들겠다는 저희의 서울시의 목표가 있는데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금융 허브 도시를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로 나누어 놓고 금융 허브를 만들어가는 나라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서울이 아마 금융 허브가 되는데 가장 적격의 여러 가지 요건을 갖추고 있을 거고요.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의도가 기존에 있는 위치가 가장 효율적인 위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예,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있습니다만 놀랍게도 시장님과 제가 이렇게 40분째 시정 질문을 한 것이 오늘이 10번째 시간입니다. 없던 정도 들 시간이죠. 시장님을 보고 있는 이 시선이 촉촉해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시장님에 대한 애정이 샘솟고 있는데요. 놀랍게도 시장님과 제가 완전히 일치된 의견을 지금 제11대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시장님이 하신 말씀을 조금 더 부연해서 천만 주권자분들에게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이 금융 허브가 중요하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속 국제 금융 경쟁력 지수가 계속 추락하고 있었어요. 이게 주지의 사실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계속 흔드는 거죠. 소위 말해서 관치금융을 벗어나야 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관치금융의 모습을 할 수밖에 없도록 푸시했다는 느낌이었던 겁니다. 산업은행은 도대체 뭐 하는 곳입니까? 저희 기왕 보여주실 거면 최근제라도 좀 보여주세요. 예. 순위가 많이 올랐는데.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를 제가 반전처럼 딱 얘기하려고 그랬는데요, 시장님. 이렇게 얘기하면 짜고 치는. 산업은행은 영어로 뭐냐면요, 코리아 디벨롭먼트 뱅크입니다. 개발하고 성장하는 걸 나라를 책임지겠다는 거지요. 놀랍게도 6.25 끝나고 1954년에 만들어진 대한민국의 그야말로 중추입니다. 산업은행의 미션이 뭔지 혹시 시장님 알고 계시나요? 대한민국 경제 1%를 우리가 책임지겠다는 게 산업은행의 미션입니다. 그런 산업은행의 역할을 천만 시민분들에게, 주권자분들에게 가장 간명하게 전하는 두 글자가, 두 문장이 이겁니다. 산업은행은 왜 존재합니까? 첫 번째, 대한민국 경제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우리야말로
미래 산업 육성을 책임지고 있는 은행이거든요. 산업은행은 자 한번 볼게요. 무려 산업은행 대충 얼마 운영해요? 영업 자산만 253조거든요. 대충 국민연금 운영 자산이 1000조가 좀 넘죠. 국민연금 그렇게 중요한 연금의 25% 수준입니다. 그렇게나 막대한 돈을 어디에 쓴다고요? 시장의 안전판을 유지하고 위기 상황일 때도 역할을 합니다만 미래 산업, 벤처 산업, 우리 먹거리 산업 정책적으로 육성하는 거죠. 그런 산업은행은 왜 부산으로 가면 안 되냐? 지금 시장님께서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하셨는데요. 이걸 한 번 더 요약해서 좀 더 명료하게 한번 정해 볼게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십니다. 한국산업은행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은행 아닙니까? 아닙니다. 세금으로 운영하는 거 아닙니다. 한국산업은행은 돈을 벌어서 정부에다 배당금을 주는 은행입니다. 한 8천억, 거의 1조 가까이를 거의 매년 정부에다 배당으로 줘요. 얼마나 귀한 역할입니까? 산업은행법 32조에는 손실금 법인데요. 산업은행은 손실이 나면 마지막에는 정부가 보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명료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잘못 옮겼다가 산업은행의 영업이 커다란 손실을 나게 한다라는 뜻은 정부가 보전해야 하거든요. 말 그대로 국민의 세금을 다시 갖다 부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영을 정말 잘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가 신속한 위기 대응입니다. 신속한 위기 대응을 할 수 있는 역할 한국산업은행밖에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볼게요. 산업은행은 저 보시는 것처럼 일반은행과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주로 한 70% 가까이가 조달이 중요한데 조달을 어디서 하냐? 채권으로 해요. 아까 시장님께서 우리의 주 영업 대상이 서울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산업은행이 발행하는 채권을 사주는 곳, 그리고 그런 채권을 팔기 위해서 영업해야 되는 곳들이 다 서울에 있다는 겁니다. 70% 정도를 채권으로 모아서 그 돈을 가지고 저축성 예금 비중을 높인 상태에서 주로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미래 육성, 수출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산업은행의 역할인 거죠. 아, 그러니까 일반은행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우리 태영건설 건설 시장의 위기 얼마나 컸는지 모두가 알 겁니다. 저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굵직굵직한 것, 한 번에 5조 땡겨오는 것, 이런 거 산업은행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태영건설이 위기에 빠졌을 때 산업은행당 본점에서 여의도에서 채권단 모임 간다 긴급 공제거든요. 한 번에 400군데의 채권단이 모였습니다. 그런 역할, 여의도에서 산업은행만이 가능한 구원투수의 역할이라는 걸 모두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산업은행은 서울에만 집중된 거 아닙니까? 여의도만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산업은행은 이미 비수도권에도 20% 정도 가까이 전국에 지점이 있고요, 해외 지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 수도권에 82% 정도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거죠. 이분들에게 부산 이전이라는 건 말 그대로 마른 하늘 아래 날벼락 같은 일인 거죠. 여기에 우리 모두 공론장에서 우리 저출산 문제 서울시의회가 얼마나 머리 맞대고 고민하고 있습니까? 놀라운 얘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저 자료 보면 좀 신박하실 겁니다. 산업은행 저 한 3천여 임직원 분들이 평균 많이 낳을 땐 한 200명 정도까지 늘 아이를 출산해 왔거든요. 그렇죠? 저 맨 하단 그래프가 그런 겁니다. 23년 기준 60명 낳습니다. 61명 기준 3분의 1로 뚝 떨어졌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기업이 흔들리니까 삶이 불안하다고 느끼는 임직원들의 고통이 바로 저출산으로 직결되는 겁니다. 저도 이 자료 보면서 굉장히 놀랐는데요. 저 내용 보면서 시장님 혹시 못 박는 발언 부탁드려도 될까요? 산업은행은 반드시 서울에 본점을 둬야 한다라는 이 네. 주장에 대해서 시장님의 못 박는 의견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유로 서울에 계속 존치하는 게 맞습니다. 네, 이렇게 질문을 아마 기자님들도 여쭤보고 싶으실 거예요. 정부 여당은 지금 부산 이전을 강행하고 있고 거의 입법 제정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공약이거든요. 국무회의 참석하시죠?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발언하실 계획인가요? 글쎄요, 뭐 이게 현안으로 등장하게 되면 서울시의 입장은 분명히 할 겁니다. 네, 천만 수도 서울의 주권자 여러분들이 시장님의 오늘 의견이 매우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일 거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자, 시장님과 제가 10번째 시정 질문에서 이렇게 완전히 의기투합해서 아름다운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동스러운 시간인데요. 그렇게 감동적인 시간을 만들었던 시장님과 제가 9번째 시정 질문에서 다음과 같은 시간들을 가졌었습니다. 노조는 어떻게 일하고 있냐? 노조는 철저하게 조직적으로 일하고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계시겠죠. 거기에. 노조 조직상에 한 사람이라도 자리를 비우면 즉각 전화로 확인합니다. 이번 34명 부당해고가 부당해고라고 힘주어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 일 안 한 거 아닙니다. 노사 합의로 무려 1987년 이후로 노조 일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사용자 측이 동의해주면 노조 사무실에서 계속 일해왔어요. 공사 출범 이후로도 계속 그래왔습니다. 지난 10년간 이걸 문제 삼은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 느닷없이 당신 근무지 왕십리역에 출퇴근 기록이 없는데 무단결근이네. 그렇게 처리한 거예요. 그래서 지방노동위원회 제소가 돼서 지방노동위에서 심사가 곧 나올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저나 시장님께서 오늘 시정 질문에 대한 수위가 이 정도인 것은 지방노동위의 구체적인 시시비비 확인을 거친 판결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장님께서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것을 그토록 말씀하실 때 시장님도 저도 멀쩡히 30년간 다니던 직장에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유, 즉 나는 노조 일을 열심히 했을 뿐인데 당신 무단결근 100일이 넘어요, 해고. 그런 말을 들었던 삶의 온도차는 시장님도 모르고 저도 모릅니다. 지금 의원님 그래서요, 하시는 시장님. 말씀을 만약에 올바른 노조, 네. 제3노조 분들이 들으면 정말 펄펄 뛸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날이 오길 바라고요.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했던 이 판결이 그래서 더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날이 왔습니다. 지방노동위 판결이 어떻게 나왔냐면 33명 해고는 부당해고다라고 판결 나왔습니다. 시장님 하신 말씀이 많으실 텐데요. 여쭤보겠습니다. 네, 물론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진호위에서 나온 보도자료를 아예 통째로 들고 나왔는데요. 부당해고 판단 이유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절차에 하자가 없으나 징계 양정이 과다한 것으로 판단한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맞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난번에 우리 박유진 의원님께서 이 사람들 일은 했다. 근무 장소가 다를 뿐이지 일은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잘못 판단했다 이런 말씀은 틀린 걸로 진호위에서 사실관계를 결정했고요. 이게 조금 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이런 뜻입니다. 첫 번째, 무게결근이 아니라는 노조 측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으며 이게 그대로입니다. 사측이 주장한 무게결근 일수는 그대로 인정되었다. 그 이유로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 두 번째, 비위 행위가 중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겁니다. 노동조합 간부로서 관련 법령과 노사 합의를 당연히 준수해야 되는데 사측의 관리 부실은 사측 관련자의 책임 추궁은 변론으로 하고 노측의 면책 사유로 인정될 수는 없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그동안에 이제 관행적으로 이걸 묵인해 왔다고 주장을 했거든요, 노조에서.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판단입니다. 관행적으로 묵인해 왔다고 해서 합리화되는 게 아니라 노조의 근무 불성실이나 제때에 일해야 될 시간에 일하지 않은 것이 합리화되는 게 아니라 그것 역시 사측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유일 뿐이지 노측의 근로 혜택가 근로를 게을리한 게 합리화된 게 아니란 뜻이고요. 그래서 세 번째, 따라서 사측 취업규칙에 따르면 비위가 중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해고 처분이 그러니까 해임 이상 해고 처분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측 규정상으로는 이런 해고 처분이 가능한 것으로 보았다. 여기까지는 사실관계를 정리를 해놓고 그런데 결론을 이렇게 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징계 양정을 심리함에 있어서 판례, 법리를 적용함에 있어서 아래의 사항을 특히 유의하여 판단하였다 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적시한 다음에 한마디로 해고나 파면을 한 것이 과도했다 하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시장님 제가 정말 인내심을 갖고 시장님께 충분하게 네. 시간을 드렸습니다. 시장님 하시고 싶은 말씀 다 하신 거죠? 네, 예. 거의 다 했습니다. 네, 다 했습니다.
진호위 판결은요, 어느 한쪽을 완전히 손들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지방노동위원회가 해야 될 역할이기 때문인 거죠. 시장님은 계속 저는 이렇게 좀 아쉬움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장님도 저도 멀쩡히 다니던 직장에서 어느 날 나는 도저히 수긍되지 않는 이유로 너 해고라는 판단 받아본 적 없잖아요. 해고는 살인이라는 그 말이 맞냐 틀리냐를 따지기 이전에 해고는 정말로 다른 얘기입니다. 근데 앞서 영상을 보신 것처럼 시장님은 제3노조, 특정 노조의 편을 드는 듯한 발언을 아예 하셨고, 편을 드는 게 아니라요. 그 부분은 말씀 분명히 제가 하겠습니다. 드릴게요. 예. 노조가 저와 의견이 같을 뿐이지. 시장님, 시장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좀 네, 아쉬워서요. 예, 시장님 그동안 말씀 듣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0번째 시정 질문에 저희가 관계가 있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해고는 정말이지 다른 문제라는 것. 저도 가슴이 아픕니다. 맞습니다. 두 번째가 노조에서 열심히 일해온 거 사실입니다. 노조 사무실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출근지에 출퇴근 기록이 없다라고 그게 해서 아니라니까요. 출근 기록이 없다라고 해서 해고라고 판정한 이 과정에 대해서 그렇게 전제하시면 안 돼요. 제가 말씀 끝까지 들어주세요. 네. 저도 이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모든 과정에 저도 참가해서 CCTV라도 다 돌려보고 그런 과정을 저도 참가해보고 싶은 마음 굴뚝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판결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저는 이 판결은 해고는 과하다라는 말이 사실관계 다 맞지만 해고만 과하다라고 인식하시는 것은 행정부 수장으로서 저는 매우 온당치 못한 관점이라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나머지 설명 못해 제가 아까 거의 다 설명드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선생님 1% 설명 못 드린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선생님 제가 저도 해고나 파면은 가슴이 아픕니다. 네. 그런데 한번 역지사지를 해놓고 생각해 보세요. 서울시청에는 10,000명 이상이 근무를 합니다. 네, 교통공사에는 16,000 몇백 명이죠. 한 예, 2만 명 16,000 가까이 명. 근무를 합니다. 10,000명이 넘는 조직을 규율을 갖추어서 이끌려면 원칙이 필요합니다. 예, 저도 해고하는 거 가슴 아픕니다. 그러나 알겠습니다, 시장님. 이런 사례가 발생했을 때 유약하게 대처하면 모든 조직이 다 이 판결을, 이 사례를 지켜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시장님. 그래서 이렇게 여쭤볼게요. 그러면 다시 이제 중노위로 제소하실 겁니까?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예, 교통공사에서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교통공사가 하는 결정을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동의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관련된 이야기는 교통공사와 이야기 나누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십시오. 예. 예. 저는 최소한 제가 기대했던 것은 그날 영상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결과가 나오고 서로 각자가 책임질 거 책임지자 였습니다. 제가 틀렸다면 제가 사과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33명 해고는 부당해고다라는 이 판단 앞에서 저는 시장님께서 먼저 유감 표명을 먼저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 조직의 규율이 중요하다, 해고는 과했다는 거 인정하지만 서울시청에서 이렇게 근무하는 직원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어떻게 좌시하겠습니까? 예, 시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전달하시고자 한 내용 충분히 전달했다고 생각하고요. 시장님께서 생각하는 그토록 규율이 중요한 조직이라면 규율만큼이나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된다는 것도 중요하겠죠. 물론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일을 계기로 노조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 노조 간부분들은 어떻게 일하는 것이 가장 우리 모두가 합리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인 건지 다시 한번 정립하는 것도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저는 감히 제안드릴 건데 33명 해고는 부당해고다라고 하는 진호의 판결은 부디 존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존중합니다. 예, 다시 세 번째 질문 하려고 하는데요. 예, 세 번째 질문은 기획경제위원회 의원으로서 하고 싶었던 말씀이었습니다. 뉴스부터 한번 볼게요. 뉴스 나갑니다. 이런 폭염 속에 조금이라도 열을 낮춰보려고 옥상을 흰색으로 다시 칠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녹색 옥상을 흰색으로 바꾸면 표면 온도가 최소 10도는 내려간다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조보경 기자가 가봤습니다. 서울 도봉구의 한 주택 옥상입니다. 최근 구청 지원으로 쿨루프 시공을 한 곳입니다.
햇빛을 반사하는 흰색 페인트를 칠해 지붕에 쏟아지는 열을 줄이고 건물 실내 온도를 낮추는 원리입니다. 쿨루프 시공을 한 옥상과 그렇지 않은 옥상을 비교해서 찍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시공을 한 옥상의 온도가 훨씬 더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녹색 옥상은 40도를 훌쩍 넘었고 이곳은 33도로 10도 가까이 차이가 났습니다. 이 때문에 가정 내 에너지 효율도 다릅니다. 바닥이 시원해. 우선 밑에 들어가면은 굴 속에 들어가는 그런 기분일까? 옛날에 10번 털면 지금 한 번 털죠. 하지만 우리나라 주택 옥상은 대부분 일반적 방수 페인트를 사용해 녹색입니다. 만약에 초록색이었으면 여기 45도보다 훨씬 더 높았겠죠. 적게는 2도, 그다음에 단열이 거의 없다시피 한 건물들은 뭐 4도 정도도 차이 나는 것들을. 영국 등 해외 논문에서는 쿨루프가 도심 온도를 낮추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소개됐습니다. 다만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에선 건물 단열 상태 등에 따라 쿨루프의 효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거 건물인지 상업 건물인지, 그다음에 지붕의 형태가 어떤 건지, 연평균 기온이나 강수량이냐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아파트의 경우 건물 외벽에 차열 페인트를 칠하는 쿨월 작업도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JTBC. 자, 말씀드린 뉴스 시장님도 보셨다고 들었어요. 안전총괄실이 지시하셨다면서요. 야, 우리 서울시에도 이거 다 도입하자. 맞습니까? 네. 예. 지금 세 번째 시간에 말씀드리는 주제가 이런 거예요. 기획경제위원회에 왜 갔냐면 저는 서울시가 해야 될 일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중에서 기술 혁신에 인생을 걸고 기술 혁신으로 무언가 성과를 냈던 기업들이 있다면 마땅히 서울시의 공공미찰 부문에서는 특별한 가산 혜택을 주어서라도 기술 혁신이 인정되는 제품들이 공공미찰 부문에서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많이 도입될 수 있도록 우리가 행정력이 발휘되고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지금 저 차열 페인트는 하나의 사례인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저게 표면 온도가 표면 온도만 따지면 거의 30도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보통 바르면 10도 정도가 떨어지는데 10도면 우리 에어컨 온도 생각하면 정말로 방에 들어가면 아까 입주자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늘한 동굴에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죠. 저런 기술이 지금 어느 수준까지 와 있냐. 열만 차단하는, 그냥 언뜻 보면 하얀색 바탕 바르면 그냥 열이 녹색보다 훨씬 더 많이 차단되니까 시원한가 보지? 아닙니다. 저 열도 차단되는 게 차열이고요. 겨울에는 단열도 됩니다. 놀랍게도 방수도 됩니다. 지금 그런 기술 혁신 수준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여기 보이는 이 칫솔, 놀랍게도 6개월 뒤면 녹는 칫솔입니다. 여기 보이는 이 뚜껑조차도 6개월 뒤에 녹습니다. 너무 놀랍죠? 칫솔 모는 녹지 않습니다. 그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개발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제가 이거 써보면서 느꼈는데 이렇게 단단해 보이는 이 플라스틱이 우리 일회용으로 얼마나 많이 버리고 있습니까? 6개월 뒤에 녹는 기술들 마련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의 요양병원들 정말 많은데요. 요양병원의 가장 큰 고민이 썩지 않는 기저귀입니다. 매일 기저귀가 몇백 개씩이 쏟아지는데요. 이게 다 폐기물로 처리하기도 너무 후손에게 죄를 짓는 마음인 거죠. 녹는 기저귀, 썩는 기저귀 이미 다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서울시의 이 엄청난 공공입찰 부문에서 이렇게 환경에 도움되는 그리고 미래 후손에게 우리가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마땅히 서울시의 영향을 좋은 혜택을 받아서 더 많이 쓸 수 있도록 바뀌는 게 좋은 거잖아요. 이걸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근데 이 조례를 기술혁신 기업에게 마땅한 혜택을 주자 이렇게 말하는 거 너무 애매하죠. 서울시에는 이미 놀라운 제도가 있습니다. 공공 테스트베드 사업입니다. 각 부문별로 테스트베드 사업의 일들을 작은 단위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의 제안은 이런 겁니다. 시장님과 머리 맞대고 고민하고 싶은 게 기획경제위원회부터 다뤄지겠습니다만 먼저 공론화하고 싶은 겁니다. 먼저 기술혁신성을 인정받고 싶은 기업들은 누구라도 공공 테스트베드 사업에 참가하시라는 겁니다.
공공 테스트베드 사업에 참가해서 마땅한 실적, 좋은 결과를 나오게 된다면 그 좋은 결과는 서울시 공공입찰 부분에 참가할 수 있는 일종의 자격증을 부여받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갖게 되는 거고, 서울시 조례는 그렇게 공공 테스트 부분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된 기업들은 기술혁신 기업이라고 인정하고, 서울시 공공부문의 입찰에서는 기술혁신 부문의 기업들의 구매를 최소 절반 이상 추진하도록 하자, 같은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저렇게 인생을 바쳐서 기술혁신으로 매달렸던 기업들이 서울시라는 이 서울시 본청 47조, 교육청 13조, 약 60조나 이르는 이 엄청난 공공부문의 예산이 활용되고 있는 시장에서 탁월한 기술혁신을 발휘하면서 우리 주권자의 삶에 결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거잖아요. 시장님 혹시 어떻게 느끼시는지 여쭤볼까요? 네, 아주 뭐 굉장히 좋은 발상을 하셨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사회가 새로운 기술로 승부하는 사회가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혁신 기술 제품의 경우에는 처음에 딱 듣고 드는 우려가 이게 과연 객관적일 수 있는가? 이제 거기에 약간의 재량이라든가 혹은 부패의 소지가 개입된다 그러면 이제 그것들이 좋지 않은 전례가 돼서 전체적으로 다 물을 흐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만 제도적으로 잘 보완을 해주신다면 전 뭐 적극 찬성.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경희 전문위원분들과 이미 머리 맞대고 여러 자료를 통해서 살펴봤었겠죠. 그런데 너무나 정말 다행스러웠던 거예요. 지금 시장님이 하는 고민, 저도 동의하고 많은 선출직 공직자가 동의하는 일일 겁니다. 기술 혁신성을 인정하는 것과 어떤 기업에 특별한 특혜를 주는 것은 되게 다른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걸 절묘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이미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서울시가 지금까지 열심히 애써왔던 공공 테스트베드 사업입니다. 공공 테스트베드 사업은 누구에게나 참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고 공정하게 경쟁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 테스트 부문에서 서울시가 요구하는 고도의 높은 전문성과 기술 완전성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그 실적이 객관적이고 시민의 삶에 기여할 수 있다라는 투명한 결과를 갖게 된다고 할 때 비로소 그 기업에게 기술혁신 기업이라는 인정을 서울시가 내릴 수 있는 거죠. 그런 인정을 받은 기업들이 그런 기업의 제품들을 최소 절반 이상 우선 구매한다라는 조례가 발의된다면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앞다투어 기술혁신에 매달리겠습니까? 시장님께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조달 시스템은 일종의 소탐대시라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무조건 최저가 입찰이면 되는 거라고 말하니까 그 결과가 순살 치킨이 아닌 순살 아파트 같은 믿을 수 없는 정말이지 해외 토픽감 결과들을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술혁신성에 대해서 서울시의 의지가 발현되는 것이야말로 기업에 대한 시장님의 약자와의 동행이란 철학이 온전히 구현되는 대표적인 사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제가 아까 차열 페인트 실제 뉴스 사례를 보여드렸는데요. 이게 이런 거예요. 지금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런 기술혁신성의 기업들에 대해서 서울시가 먼저 두 팔 걷고 적극적으로 구매시장을 창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자. 이 주제가 첫 번째 얘기인데요. 두 번째 주제가 뭐냐면 그걸 잘 실현하기 위해서는 마땅한 행정력이 발휘되는 것이 너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보여드렸던 페인트 사업은 환경부가 주관하고 있는 7, 8월 2달 동안 모집했던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사업이었습니다. 예산이 한 98억, 100억 정도를 가지고 실행을 했는데요. 참가 지자체들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이 잘 안 되겠죠. 왜냐하면 7, 8월 여름휴가 기간에 또 을지훈련까지 들어가니까 실무자들이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환경부 저 사업은 이런 식이에요. 시장님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국비 50%, 지방비 50%입니다. 그렇게 매칭해서 이런 좋은 사업 하자 이런 겁니다. 그러면 지방비 50% 구조는 실제로 어떤 식이냐? 서울시비가 한 30%고요. 자치구비가 한 20% 구조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저렇게 쿨루프 사업처럼 저렇게 모두가 의미 있는 결과라고 인정하는 저런 사업은 나라 돈 50%, 5대 서울시 30%, 지방 자치구 20%, 5, 3, 2 구조로 사업을 진행해왔던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금
SH가 열심히 만든 영구 임대 아파트가 5개 구에 17개 단지 146동이 있습니다. 환경부 기후위기 취약계층 사업이라는 것은 정말이지 이분들을 위한 사업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행정력이 발휘될 수 있으면 어떨까 시장님도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532 구조를 5311 구조로 바꾸는 겁니다. SH에서도 10% 내고 자치구에서는 10%만 부담하자. 나라 돈 50%에 서울시가 30%를 낼 테니 SH 10%, 자치구 10%, 5311 구조로 이 사업을 뛰어들자라고 하면 타겟이 명확합니다. 5개 단지 146개 동 영구임대 아파트분들, 가장 기후위기에 취약계층 분들의 삶의 주거 현장인 거죠. 네. 즉 서울시가 조금만 행정력을 발휘한다면 SH공사의 영구임대 아파트는 10년 단위, 15년 단위 방수 설치 공사 이런 거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장기 수성금 같은 것도 적립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좀 더 지혜롭게 관련 부서와 또 협의를 하면서 이 말씀을 꼭 공론화하기를 우리 모두가 합의했었는데요. SH공사 영구임대 아파트 같은 명확한 타겟에게 공공 테스트베드 같은 과정을 거쳐서 명확한 A/B 테스트, 페인트를 발랐을 때 효과와 안 발랐을 때 효과 같은 걸 명확하게 검증받으면 10년 단위, 15년 단위 장기 수성금을 동원해서 방수 페인트 바르고 하는 이런 모든 과정을 쿨루프 사업과 먼저 우선적으로 실현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걸 서울시가 조금만 긴밀하게 행정력을 발휘하게 된다면 5311 구조는 너무나 합리적인 구조고 결정적으로 기승전 이런 과정을 거쳐서 얻게 되는 결과는 기후위기에 직결로 노출되어 있는 취약계층 분들은 그나마 공공의 행정력이 발휘되어서 이 믿을 수 없는 폭염에 시달리고 있는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질문은 한 번 더 시장님께서 확언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미인데요. 이런 겁니다. 앞으로 기술혁신성 기업에 대해서 공공부문의 입찰을 서울시가 마땅히 앞장서야 한다는 것은 제가 조례로 제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과정과 더불어서 이런 SH공사 같은 서울시의 자랑스러운 우리의 인프라를 활용해서 기후위기 취약계층 같은 이런 사업을 포함해서 기술혁신성 사업이 먼저 어려운 이웃, 약자와의 동행을 내고 있는 우리의 사업에 먼저 적용돼서 실제로 실현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 행정력이 더 적극적으로 시장님의 강력한 의지를 힘입어 집행될 수 있도록 만들면 얼마나 좋겠냐라는 제안입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좋은 제안이시고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시장님께서 내리는 한마디의 의견이 얼마나 많은 서울시 공직자분들이 영향을 받는지는 두말할 나위가 없는 거죠. 자, 오늘 이야기했던 거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장님 오늘 10번째 시정 질문에서 뭐라도 더 의미 있는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준비했었는데요. 자, 첫 번째, 한국산업은행은 마땅히 여의도에 존치하면서 서울이 글로벌 탑5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있는 금융 경쟁력부터 확보한 매력 동행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서울시장님의 의지가 확인됐고 저 역시도 한국산업은행의 역할은 서울에 있을 때 가장 온전하고 완벽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거다라고 합의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두 번째, 진호위 판정은 이런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어쨌든 진호위 판정 덕분에 부당해고라고 판정받은 33명의 이 교통공사의 가장 헌신적이었던 직원들이 그래도 구제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저는 시장님과 의회 선출직 모두가 다 마땅한 해고가 얼마나 위험하고 큰 일인지를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조직을 사랑하고 교통공사를 사랑하는 우리의 임직원분들이 사랑하는 직장에서 정말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갖기를 희망합니다. 세 번째, 서울시는 마땅히 기술혁신 기업에게 우선적인 기회를 주고 서울시의 공공입찰 부문에서 기술혁신성이 공공테스트베드 사업을 훌륭하게 통과한 기업들이 먼저 자격을 부여받아서 공공입찰 부문에서 최소 절반 이상의 구매를 먼저 앞장서서 서울시가 나선다 같은 실질적인 행정력의 발휘를 통해서 기술혁신성 기업을 앞장서서 뒷받침하는 서울시가 그야말로 약자와의 동행을 완벽히 실현할 수 있는 서울시가 된다라는 것, 이렇게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님 의견 마지막으로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늘 느끼는 거지만 이렇게 깊이 있게 치열하게 시정을 고민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주신 말씀은 잘 새겨서 녹여서 자양분으로 삼겠습니다. 예, 진정 천만 주권자 모두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약자와의 동행, 매력 동행 특별시 서울시가 되기를 저도 최선을 다해서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